MBN 목돈 연구소. 돈 되는 지식으로 가득 채운 지식 편의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시간에서 고정팬이 많아요. 예, 근데 그동안 이야기는 사실은 은퇴를 앞둔 우리 형님들 예. 시니어 중심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주제가 좀 새롭습니다. 오늘 20대들 다 모이세요. 오늘은 20대를 위한 재테크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마음가짐 요게 주제더라고요. 예, 사실은 저도 이제 50대 사실 기성세대죠. 꼰대고 우리 이제 20, 30대 분들이 보면 뭐 저도 저희 센터에서 보면 저희 직원들이 보기에 완전 꼰대죠. 50대 꼰대인데 그래서 이런 방송을 준비할 때 솔직히 약간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이게 왜요? 너무 꼰대처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오늘 20대 분들의 어떤 투자 재테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순수하게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빼놓고 그다음에 감성적인 측면 빼놓고 시대적인 우리 연령대가 느끼는 그 연령대만의 감수성이 있거든요. 시대적 감수성이. 세대 간에. 예, 그런 걸 좀 빼고 네.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수하게 이제 우리 경제적인 의미, 투자적인 의미에서만 여러분들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접근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20대가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진짜 부자가 아니라면 대다수는 자산이랄 게 뭐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뭐냐면은 인적 자본. 네. 그러니까 내 노동력과 능력, 지식, 기술 이런 것도 자신. 하나의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인적 자본입니다. 경제학에서도 인적 자본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재테크 대상이 되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 자산이에요. 당연한 거죠. 나이가 어릴수록 둘 다 적어요. 둘 다 적은데 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어느 것을 빨리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따진다 그러면 일단 나 또 말씀드리겠지만 인적 자산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적 자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장기적으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투자 자산에 있어서는 투자 자산에 있어서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짤 때 내 약점과 강점이 있으면 강점 위에 설계해야 돼요. 네. 이건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 작고 하셨죠. 꽤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경영학자인데 그 피터 드러커 박사가 한 교수이자 박사셨으니까 경영 컨설턴트셨고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뭐냐면 그 비즈니스란 그 강점 위에 설계하는 거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인적 자본이라는 측면 쪽에서 말씀드린 거고 투자 자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강점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예, 우리가 시간의 레버리지가 커요. 아. 예. 레버리지가 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30살 기준 잡아도 이분들이 기대 여명 그러니까 현재 30살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년 더 살 거냐가 현재 2020년 기준으로 54.1세인데 이건 앞으로 말도 안 되는 거고 제 생각에는 한 90, 100살까지 다 사실 거예요. 대다수가. 네. 그러면 최소한 30살 잡아도 운영 기간이 60년이 돼요. 야, 일단 시간이 든든하네요. 여러분도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60년 전이면요. 2023년이니까 1980년대입니다. 와,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요. 네. 제가 대학교 80년대 중반에 다녔었으니까 후반이죠. 보면은 지금의 그 세상은 다른 세상이에요. 만약에 전무님 지금 알고 있는 그 지식 수준과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때로 돌아가신다면 전 세계 최고 부자 될 수 있죠.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런 영화도 있는데 네. 저는 50대가 더 좋습니다. 아, 고민 진짜? 많은 20, 30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접근법이 첫 번째 하나는 자산의 측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자산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인적 자본과 투자 자산을 나의 강점 위에 네. 설계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 먼저 이걸 전 전제로 한번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이제 스케치는 했고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20대가 돈이 없는 건 사실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쵸? 자산이랄 게 없는 당연하죠, 건. 당연하죠. 자산의 성격이 두 가지로 나뉜다면 인적 자본에 대해서
인적 자본이 뭘까? 내가 내 한 몸이 자산이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쵸. 세부 예. 항목을 좀 볼까요? 이게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더 정확한 표현은 개인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에요. 경쟁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기술을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자기 자신의 평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보는 나. 네, 그러면 보통 다 잘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심리학에서는 과잉 확신 편견이라는 바이어스라는 네. 그런 어떤 심리학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 인간이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너무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우울증 걸리죠. 예, 그래서 이제 우울증 걸리고 괴롭죠. 저도 좀 우울증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삶 자체를. 근데 이제 사람은 약간 희망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비즈니스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의 가치는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기술과 능력을 내가 갖는 거예요. 네. 경쟁력 있는. 그러면 이 기술을 20대부터 쌓아 나가야 사실 이 기술이 20대에 가진 사람들이 최근에 많아진 거예요. 특히 뭐 알고리즘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신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20대들 중에는 그 뭐 게임 산업이 초창기에 들어서 부자가 네. 된다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20대에 쌓아놓은 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인생의 커리어에서 보게 되면 30대 후반 40대 가서 지금 빚을 내기 시작을 하죠. 굉장히 가치가 더 있어지기 시작하죠. 훨씬 더. 이런 인적 자본의 특징은 제 생각은 네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사라지지 않는다. 한 번 가졌으면 뺏기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다. 내가 회사를 옮기더라도 딴 일을 하더라도 이거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포터블 나리지라고 합니다. 이게 포터블 나리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세 번째로는 시간에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의 등장이라든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 이런 과도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네 번째 그리고 누구도 뺏어가지 못한다. 그쵸. 이거 엄마들이 우리 어렸을 때 공부 안 하면 많이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예. 공부해서 남 좋아, 네가 좋지. 그리고 그거 공부하면은 그 누가 뺏어가지도 못하고 예. 공부 열심히 해 하면서 해주셨던 말씀 같은데 그때는 다 듣기 싫죠. 그쵸. 예, 저도 듣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이것도 이제 꼰대 멘트일 수 있지만 20, 30대에는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세상이 나한테 자꾸 태클 걸어만 생각을 하고 세상이 나를 되게 봐주고 있다 이런 생각 안 하게 되거든요. 예. 20대와 30대는 그러면 나 자신에게 투자해라. 이게 제일 남는 1번. 장사란 얘기예요. 예, 1번. 그리고 이제 그 워렌 버핏 아시잖아요. 워렌 버핏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투자 얘기하면 이분을 꼭 인용하는데 네. 뭐 이분을 인용하는 게 좀 편해요. 왜냐하면 뭐 본인이 살아있는 증거니까. 그리고 너무 보편적인 예, 이야기니까. 예. 네. 그리고 의외로 이분이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떤 삶의 지혜가 좀 평범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범한 것들을 강조하는 건데 얼마 전에 주총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자본주의 우드스톡 축제라고 부르는 버크셔이드 주총에서 한 10대 여학생이 버핏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거 이제 유튜브에도 돌아다녀요. 네. 만약 한 종목만 골라서 거기에 올인한다면 전부 다 투자해야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다면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느냐. 이 여학생 똑똑한데요. 똑똑하죠. 네. 그러니까 버핏의 대답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 한 종목에 대한 얘기보다 내가 더 나은 답변을 들려주겠다. 더 나은 답변을. 얹어주마. 예. 네. 그 얘기가 뭐냐면 학생에게 최선은 어떤 일을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최고의 의사가 되든지 동네에서 최고의 변호사가 되면 그리고 무엇이 됐든 어떤 일을 하든 최고가 될 수 있다면 사람들은 학생에게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혹은 그들이 생산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학생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교환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학생이 한 분야의 최고가 된다면 그 일이 무엇이 됐든 사람들이 학생에게 그 일을 맡기기로 했다면 학생의 그 능력은 누구도 뺏어가지 못한다. 학생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최고의 투자라면 단연코 뭐가 됐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세금도 붙지 않는다. 야, 그러네요. 그래서 나라면 그렇게 할 것이다. 사실은 버핏은 어렸을 때 이것의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버핏에게 있어서는 독서와 비즈니스였었어요. 그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버핏은 이미 고등학교 때 임대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때 자기 친구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신문 배달을 회사처럼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금수저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 혹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핏은 그 돈을 부모한테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자기가 어느 시점부터 자기가 돈을 벌기 시작 네. 때부터 아버지 자기가 원래 자기가 부자였었고 그리고 10대 시절인가 뭐 제가 한번 옛날에 버핏의 그 평전을 읽으면서 자기 고모과 이모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20대 백만장자가 못 되면 나 저 건물에서 뛰어내려 죽을 거야. 어,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어린애가. 그만큼 자기가 뭐냐면 네. 돈 버는 거와 비즈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그 분야에 천재가 있던 거예요. 천재성이 있었던 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의 최고치가 발휘되는 것이 좀 달라요. 그래서 더 사실은 더 버핏이 더 대단하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자기를 빨리 찾은 거예요. 그러네요. 시간이라는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셈인데 10대부터 그럼 시간을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투자는 8살인가 시작했었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거의 사업 형태로 했던 거는 10대부터 시절이니까요. 이쯤 되면 무릎 꿇어야겠네요. 그럼요. 버핏이 괜히 버핏이 아니었다. 예. 자, 그럼 우리 재테크 얘기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내가 나 자신의 그 가능성을 개발하는데 시간과 돈을 쓴다. 20대에는 투자 자산을 어떻게 굴리느냐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덧셈 뺄셈의 문제인데 이거를 신념화하고 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비와 저축 또는 투자와의 관계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소비가 늘면 저축과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 용어는 트레이드 오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비도 늘고 저축도 느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내가 소비도 계속 하더라도 내 저축도 늘고 투자도 늘고 연봉도 막 올랐으면 좋겠지만 항상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이 물가도 오르고 라면도 오르고 돼지고기 값도 오르고 쌀값도 오르고 집값도 올라도 내 월급은 잘 안 올라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소비와 저축 또는 투자와는 이것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는 거.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신년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20대 금융 지식을 반드시 쌓으셔야 돼요. 저도 20대 금융 지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도 뭐 예. 일하면서 알게 됐죠. 전 그냥 네. 맨날 소주에 삼겹살 먹는 게 20대 낙이었었어요. 퇴근하고 나서. 예?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몸무게가 60kg가 안 됐었는데 소주하고 삼겹살을 1년 내내 먹었더니 거의 10kg까지 찌더라고요. 회사 들어가시고 나서 너무 아. 좋았어요. 소주하고 삼겹살을 매일 먹을 수 있어서 내 월급으로. 그러니까 대학 때 못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소비와 저축과 투자의 상관관계 금융지식과 금융지식을 쌓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20대 금융지식을 쌓는 것은 이거 단순하게 내가 선택 과목이 아니라 굉장히 삶의 근간되는 필수 지식이에요. 맞아요. 예, 앞으로는 이미 이렇게 됐고. 그래서 뭐냐면 직장인이라는 것은 간단한 공식입니다. 매월 월급에서 나오는 돈을 얼마를 떼내 가지고 이것을 얼마나 내가 투자 자산으로 계속 옮겨 놓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력, 인적 자본에서 발생한 돈에서 일부를 떼어내 가지고 계속 내가 이거를 매월 떼어내든 1년 단위로 떼어내든 떼어내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투자 자산을 해서 계속적으로 가서 내가 일정 시점이 되면 이 노동력 인적 자본으로 버는 돈보다 이걸 더 많이 벌 수 있는 상황 더 많을 때 우린 그걸 부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재산 부자.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연예인들처럼 네. 월때 우리가 그 파바로티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이탈리아의 그 테너 가수였었던 전설적인 그 파바로티 효과는 게 뭐냐면 클래식에서는 넘버 1과 넘버 2의 연봉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스포츠 세계도 그래요. 아, 스포츠 세계 맞아요. 예.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런 영역은 파바로티 효과처럼 넘버 1과 넘버 2가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나는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넘버 1이 되면 굳이 재테크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대다수의 경우의 사람들은 그런 영역에서 성공하기도 쉽지 어렵고 그냥 않잖아요. 보통 저 같은 네. 월급쟁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금융상품 말씀 들어가기 전에 금융상품 선택법들을 오늘 이제 제가 그 이 방송에 요청받았던 게 금융상품 선택법인데 딱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물론 저와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첫 번째 뭐냐면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상품은 절대 장기로 가입하지 마세요. 1년. 네. 예, 1년 이하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세제 혜택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정부에서
일종의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상품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요건이 있어요. 뭐 네. 3년을 유지해라, 2년을 유지해라, 뭐 5년을 유지해라 이런 거 빼고는 나머지 모든 상품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은행에 가서 뭐 적금 3년짜리 금리 1년보다 높아요. 다 무시하세요. 그냥 1년짜리 해서 빨리 종잣돈을 모아서 1,000만 원이라도 여러분들 500만 원이라도 내가 1년에 모은 종잣돈이 있어야만 그다음에 내가 투자를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종잣돈이 있어야 예. 그 소위 시드머니라는 게 있어야 만약에 내가 주식을 샀어요. 수익이 뭐 10%, 20%, 30% 난다고 해도 예. 덩어리가 작으면 거기서 10% 해봐야 얼마 안 된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신 그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들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현재 3개 있어요. 3개. 청약 통장. 공식 용어로 요즘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인가? 네. 저도 이제 청약 통장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저는 이제 평생 청약 통장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종류가 그리고 많이 바뀌었죠. 예, 예전보다. 저희 때는 청약 예금, 부금. 청약 부금, 청약 적금인가 뭐 이런데 게 다 2009년도인가 뭐 네, 다 통합됐어요. 통폐합이 네. 됐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늘 강조를 하고 있는 연금저축계좌. 그다음에 제가 유튜브에서 우리 목돈연구소 유튜브에서 ISA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3개가 현재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물론 딴 것이 조금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 20대 분들이 반드시 선택했으면 하는 청약통장, 연금저축계좌,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를 꼭 하셨고 이 세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거나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청약통장은 특수한 제가 쓰는 표현은 특수 목적형 금융상품이에요. 이거 아파트 당첨되고 싶은 사람은 요거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연봉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무주택자에 이런 분들은 이제 그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데 그게 네. 아마 96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꽤 많아요, 사실은 이게 적은 건 그냥 아닌데. 그러니까 뭐 이것도 국민주택 청약할 수 있는 게 있고 민영주택 청약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저 같은 청약통장 비전문가보다는 유튜브 들어가시고 인터넷 들어가 저도 이번에 자료를 봤는데 네. 너무너무 정리 잘하신 분이요. 되게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전 네. 정말 오랜만에 들어서. 근데 뭐 그 10만 원 정도는 납부하셔야 돼요.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하시려고 그러면 꼭 저는 가입하셨으면 좋겠고 네. 당연히 당연히 연금저축계좌인데 이건 저는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인 분도 계세요. 굳이 20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10,000원을 투자하더라도 연금저축계좌는 반드시 하자. 왜냐하면 이 상품은 10년 이상 내가 뭐 제도상으로는 5년 이상 지나고 55세대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거는 뭐냐면 강제적으로 내가 시간의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어차피 20대 분들이 여러분들 한 30년 생각해 보게 되면 계속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건데 투자 지식도 별로고 내가 이제부터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투자는 해야 되니까 연금저축 만들어서 그냥 S&P 500 사십시오. 그리고 S&P 500이 만약에 고점 대비 20% 30% 빠지면 네. 무조건 더 추가로 더 사십시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아니면은 요즘 나오는 미국 배당 관련 ETF 같은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세인데 여러분들이 60세까지 30년이면 여러분들 엄청난 많은 거를 바꿀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요. 예. ISA는 우리 전에 방송에서 한번 정리해 주신 적 있으니까 그 ISA 편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텐데 20대가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도 든든하다 이런 느낌 있을 것 같거든요. 전무님 우리 다음 시간에는 20대가 가입하면 괜찮을 것 같은 보험 상품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보험 상품이 이제 이게 네. 사실은 뭐 많지 않아서 네. 근데 저는 쉽게 그냥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손보험과 그다음에 중대 질병에 관한 건강보험을 드시고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결혼한 다음에 드셔도 괜찮아요. 종신보험 함부로 들지 말아라. 20대 나쁜 상품은 아니지만 뭐 20대부터 굳이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보험 가입의 최적 시점은 언제냐? 간단한 겁니다. 보험은 확률 상품이기 때문에 죽을 가능성이 가장 적을 때 보험료가 가장 싸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지금이 네. 가장 싸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지식편의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